안녕하십니까. 오의식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한 소득세 신고 실무를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기속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같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에 신고하는 2016년 귀속분에 대한 개정세법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부터 이제 개정세법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에 있는 개정세법 내역은 어업 소득이나 농가 부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종전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고한 2016년부터 소득부터 적용하고 두 번째 개정세법 내역은 종교인 소득 과세 체계 정비인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말도 많고 뭐 과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도 많았는데 일단 과세를 하기로 하되 그 적용 시기를 한번 보시면 이 페이지는 많습니다만 이 적용 시기가 4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개정세법 내역은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 보시되 2018년도 이후부터 이제 과세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실무에 적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정 내용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에 법인세 신고하실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달도 많았는데 이 내역이 이제 그 법인하고 개인 소득세하고는 다소 약간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 가입에 있어서 임직원 전용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법인세 신고하시면서 다 살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서 상기하는 의미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 보시면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 차익 과세에서 여기에 있는 내역은 이제 여러분들 그 내역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아래에 5페이지 아래 개정 이후 아래 보시면 적용 시기 및 적용례를 먼저 살펴보세요. 보시면 법인처럼 모든 법인이 2016년도 기속소득부터 다 적용했잖아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개인 사업자들이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2017년도 기속소득세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하는 2016년도 기속분이 아니라 2017년도 이게 올해죠. 올해부터 적용해서 하는 거고 그 이전 이제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2016년도 기속분은 복식부기 의무라고 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직전년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 기속분부터 해야 될 사람은 직전년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예요. 여러분들 성실신고 의무 판단은 어떻게 해요? 직전년도 소득 기준이 아니라 당해년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2016년도 기속소득이 뭐 5억, 10억, 20억 이 기준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될 텐데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직전 연도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2015년도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였던 사람들이 2016년도 신고분에서 적용해라라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헷갈리지 마시고 적용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내용으로는 5페이지에 있는 이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원래 개인 사업자들은 유형자산에 대한 매각 차익에 대해서 손익을 매각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 매각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중간에 매도하기 직전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죠. 왜냐하면 감가상각비 계산한 것이 손익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야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뭐 매각 차익에 앞에 감가상각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어도 매각 차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내역을 뭐 감가상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던 거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매각 차익을 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거되지 않은 비열거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업무용 수용차 관련해서는 매각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형자산하고 예외적인 거죠. 다른 유형자산에 대한 매각 차익은 사업소득에서 개인의 사업소득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는 매각 차익을 인식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 당시에 세무상 장부 가액을 필요경비로 총수익 금액은 매각 대금을 그다음에 필요경비는 그 당시에 장부 가액을 해서 그러니까 세무상 장부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장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무상 장부 가액이니까 거기에 한도 초과 이호력이랄지 이런 내역들이 포함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무상 장부 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차익을 인식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잘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에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의 인정 기준에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이 내역들은 뭐 그 법인세 신고할 때 배웠던 내용 같아요. 업무용 수용차 관련해서 적용 대상 비용,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뭐 자동차세,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관련, 그러니까 이 업무용 수용차 관련된 모든 비용들이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사용금액 계산 방법 역시도 운행기록부를 기록했는지 기록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운행기록부를 기록했다면 운행기록부 상에 업무 사용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이 차가 총 뭐 1년 동안 10,000km를 운행을 했어요. 운행했는데 그 중에서 8,000km만 업무일지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8,000km는 업무에 사용했지만 그렇지 않은 비율이 2,000km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10,000km분의 8,000km 업무 사용 비율을 따져서 모든 비용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면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그 외에 관련 비용이면 비용 해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하고 업무 사용 비율이 아닌 20%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용 인정을 하지 말아야겠죠. 말하자면 이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게 계산하고 업무 일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 기준인 거예요. 1,000만 원 기준. 그래서 예를 들어 총 사용 금액이 감가상각 포함해서 1,500만 원이라면 뭐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합시다. 1,500 그러니까 뭐 비율이 뭐 66점 이렇게 나오니까 1,500만 원 하면은 그러니까 총 사용 금액이 2,000만 원이었다면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업무용 비율이 되는 거니까 업무 사용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 금액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운행 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총 2,000만 원 분에 인정되는 1,000만 원에서 업무 사용 비율은 50%다라고 역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 가지고 총 금액들을 사용한 금액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나눠서 하는 것이 되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법인세 신고하시면서 겪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에서 아래 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 사용 금액은 얼마까지?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금 산입이라는 것 표현은 지금 이 법인세법의 내용인데 왜냐하면 필요경비 산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법인세는 손금 산입, 뭐 입금 산입 그러는데 개인 사업소득세에서는 뭐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경비 산입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법상의 입금이면 사업소득에서는 총수익금액이 되는 거고 그리고 법인세법상의 손금이었으면 이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까지 800만 원까지 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거고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2월 해야겠죠. 2월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2호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 소득 처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개인과 법인에 대한 차이도 여러분들이 차이를 보고 난 다음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뭐 너무 많은 설명을 하기에는 개인 소득자 중에서 적용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 내용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법인세 신고하실 때 했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수용차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은 법인세와 비슷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적용 대신 적용 시기가 법인세와 다 차이가 있다. 2016년 기속부는 그 직전 연도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적용한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뭐 이미 법인세 때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에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15년도 기소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로소득 금액을 따져야 되는데 근로소득 금액은 뭐예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인데 이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되려면 총급여액이 뭐 300 얼마 정도? 이게 역산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그러니까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면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세 합리화를 위해서 근로소득 금액의 경우에는 그냥 총 금액, 그러니까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이죠. 총 급여액이 500만 원으로 만든 거예요. 500만 원으로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면 근로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70%가 필요경비, 즉 근로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금액으로만 따지면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이 되겠죠.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약간의 좀 혜택을 주는 거죠. 그 전에 모두 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 개정세법으로 그러니까 2016년도 기속본 개정세법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 금액으로 해서 총 금액이 500만 원.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150만 원이 되는 경우에도 기본 공제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거 그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뭐 당첨금, 환급금 및 당첨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했어요. 이 내용 보시면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이제 건별 금액들을 좀 줄였죠. 줄여서 예전에 이제 당첨금이 건별로 500만 원 이하였다면 이번에는 200만 원으로 이 사행 말하자면 이 너무 그 사행성을 조정한다는 그 비판이 있어서 과세하는 금액 자체를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뭐 환급금이 단위 투표 금액의 100배 이하로 돼 있던 것은 100배 이하와 환급금액이 200만 원 이하 둘 중에 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둘 중에 금액으로 해서 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이제 페이지 넘기셔서 6번째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을 확대시켰는데 2016년도 기속부부터예요. 가구 소매업과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그리고 의료용 기구 소매업, 그리고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 자재 소매업, 그리고 또 안경 소매업이에요. 그러니까 안경 소매업을 추가시켰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적용 시기가 2016년 7월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을 확대시킨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거래처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면 물론 그 전에 아셨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페이지 7번째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확대해서 여기 그 이전에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익금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했는데 3개 과세기간 연평균 금액을 초과하려면 매년 소득이 뭐 늘 비슷하면은 초과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소득이 늘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조금만이라도 금액이 뭐 작아지게 되면 적용을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에 보시면 연평균 수익 금액의 90%를 초과하게. 그러니까 평균을 냈을 때 3개년간 평균을 냈을 때 그 금액이 비슷하다면 그러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적고 많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공제세액이 확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균 금액의 90%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비슷하더라도 약간 줄었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 내역이 좀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적용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이론이라도 초과해야 되니까 이론이라도 많은 경우에만 적용하니까 소득은 비슷한데 전년도에 적용했다가 올해는 못하고 이 차이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평균 금액의 90%를 초과하는 거니까 좀 합리화된 과세가 합리화된 거니까 이 내용도 체크하셔가지고 해당 사업자가 있으시면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기한 역시도 작년 2015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일몰됐었는데 적용 기한도 2018년도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페이지죠.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대상을 확대했고 여기에 예전에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에서 이 법인 대표자가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를 할 수 있도록 초과시켰어요. 그 내용 하나 더 보시고 그다음에 9번째 설비 투자에 대해서 2016년 6월까지 뭐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6년도 6월까지를 기간을 확대시켰어요. 2015년도 종료됐었는데 2016년도 6월까지 취득한 설비 투자분에 대해서도 가속 상각을 허용했습니다. 14페이지 10번 보시면 소득세 추계 신고 시 이 소득 상한 배율을 3배에서 2.4배에서 2.6배로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3배에서 3.2배로 더 높여 상향 조정했죠. 그럼 말하자면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은 필요경비를 더 적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더 커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세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제 추계에 의해서 과세하는 건데 추계에서 과세하는 분을 말하자면 직접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보다 추정 계산에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가지고 추계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배율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과세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바꾼 부분이니까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가시면 자동 반영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손으로 계산하다 보면은 배율을 직접 입력해 줘야 되겠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이 내역이 이미 반영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프로그램 사용하다가 이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2.6배인지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3.2배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페이지 11번에 보시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 합리화해서 2016년도에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시켰죠. 근데 이제 2017년도 이후에 제한한 영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 직전 과세 기간에 총수익 금액, 그러니까 총수익 금액 그냥 예전에는 그냥 총수익 금액이 10억 이상이었는데 총수익 금액 10만 원 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총 사업장별로 합산하는 건지 아니면 소득자별로 합산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장 가지고 있으면 이걸 합쳐서 10억이냐 아니면 사업장별로 10억이냐 이런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사업장별 총수익 금액 10억 원으로 이상인 사업자로 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게 됐죠. 그리고 전자계산서 발급 기간도 이 아래 보시면 전자생명에서 발급 사업자는 3억 원이죠. 3억 원이고 전자계산서는 10억 원으로 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6페이지 근로소득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자에 대해서 기부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도록 그래야지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을 예전에는 고액 기부금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5%를 세액공제 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2016년도 개정세법으로 2016년도 적용되는 부분부터는 3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1,000만 원 낮추고 그다음에 곱하는 세액 공제율도 25%에서 30%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낮추고 3천만 원, 2천만 원 낮추고 그러니까 적용되는 게 더 많은 거죠. 2천만 원 이상 기부한 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 30%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해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금액을 확대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해서 이 감면율을 연간 한도를 두면서 한도를 150만 원 두면서 한도 감면율을 70%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게 처음에 시행될 때는 100%였죠. 게다가 50% 낮췄다가 그다음에 이제 70%로 높여주되 한도를 150만 원까지 뒀어요. 이 2016년도부터 이제 적용되는 것은 이제 70%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할 때는 어떤 직원은 어떤 얘기 나오는 것처럼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어떤 직원은 이제 100% 적용되었던 직원이 있고 어떤 직원은 50% 적용되었던 직원이 있고 또 어떤 직원은 70% 적용되는 직원이 있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도 내역에서 보시면 프로그램 그 기본 인적 사항에 뒤에 이제 추가 사항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이 구분해서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페이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사용금액보다 50% 사용분의 그러니까 증가된 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율을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워낙 복잡해서 사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 비율에 대해서 처음에 이게 제도가 시행됐을 때만 해도 계산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어렵긴 했어요. 뭐 적용 한도도 세 가지, 그러니까 1,900이 몇 퍼센트, 그다음에 총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한도가 세 가지 있고 했지만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았는데 그 후로 이제 계속 제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추가되다 보니까 뭐 전통시장 사용분이냐 그리고 뭐 교통 이용분이냐 뭐 이런 것들 대중교통 이용분이냐 이런 것을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좀 복잡했어요. 더군다나 여기 전년도 사용 대비해서 전년 사용분도 뭐 증가했을 때 더 공제를 더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손으로 계산하기에는 좀 이렇게 힘들게 됐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는데 이 내역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개정된 내역이 있으니까 이번 신고 때 이 개정된 내역이 혹시 반영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지만 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여기 나온 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신고할 때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소득공제 신고서 메뉴 자체가 소득공제 신고서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 작성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호 왔다 갔다 하면 작성해야 돼요. 소득공제 신고서를 한번 작성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세액이 계산되어지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공제사항을 다시 한번 얘기 나온 것처럼 다시 불러와서 왜냐하면 근로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서 불러와서 공제 내역을 다시 반영해주고 반영된 내역을 다시 종합소득 신고서상에 다시 반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설명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공제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성하고 다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공제 신고서 다시 작성하고 그 내용을 끌어와야 되는 여기 종합소득 신고서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야 되니까 다시 작성한 다음에 다시 또 있는 내용을 다시 또 불러오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부금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부금 공제도 기준 소득 금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기부금 내역 정리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 정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반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가서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로 이제 19페이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디테일한 내역들이니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이 내역들은 너무 자세한 내용들이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가시면
연금 퇴직소득에서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이체 시 과세 이혼을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퇴직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소위 말하는 IRP라고 하죠. IRP로 퇴직연금을 해서 뭐 IRP로 계좌 이체하면은 뭐 인출로 봐서 소득세를 과세했었는데 이걸 이제 사실은 자기 개인연금 계좌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체한 거니까 이 경우에는 바로 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바로 이체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찾을 때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내용 하나 봐두시고 뭐 2번도 역시 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25페이지부터 이제 근로 장려서의 자녀 장려금이 있는데 이 내역도 이제 그 우리 세무사무실에서 적합하다기보다는 이제 근로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사무실에서는 이 내역을 이제 알고는 계셔야죠. 알고 계시면서 혹시 이제 거래처에서 직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문의를 했을 때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뭐 우리 당장 우리 세무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본인 이 세무사무실에 있는 직원 역시도 적용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7페이지 가시면 금융소득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금융소득에서 2016년도 개정사항에서 내역이 바뀐 것은 뭐냐면 이 대주주의 범위를 말하자면 확대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50억 이상이었는데 더 이제 기준을 더 낮춰가지고 대주주의 개념이 지분율은 1% 그리고 25억 원 이상인 자로 이 범위를 확대시켜서 뭐라면 이제 그 여기에 관련된 주주가 이 주식이죠. 주식을 양도했을 때 예전에는 좀 이 대주주의 범위가 좀 그 높았기 때문에 10% 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한 반면에 1%와 25억 원으로 금액을 낮추는 바람에 이번에는 적용 대상자들이 좀 늘어났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반지를 줄였죠. 4% 40억이 있는데 그 반절인 2% 25억을 낮췄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특별한 경우 정말 소액주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되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20%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된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개정세법 내역을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저희 본격적으로 세무사랑을 활용해서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